드넓은 남극 대륙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펭귄들. 여기 유난히 눈에 띄는 펭귄들이 있습니다. 헬멧을 쓴 듯 턱을 가로지르는 검은색 띠가 있는 이 친구들의 이름은 바로 턱금 펭귄. 주식은 크릴이고 키는 60에서 70c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펭귄들 자는 모습을 좀 보면요. 아빠 안 잔다. 엄마도 깨있다. 서서도 엎드려서도 꾸벅꾸벅 좁니다. 최근 턱금 펭귄의 수면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돼 화제인데요. 요약하면 턱금 펭귄은 번식기 동안 4초씩 하루 1만 번의 쪽잠을 자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초간 자다가 깼다가 하는 걸 하루 종일 반복한다는 건데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다는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펭귄이 사는 그 환경상 길게 자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펭귄은 보통 한 번에 막 수천 쌍, 많게는 수백만 쌍이 한꺼번에 번식을 하거든요. 둥지도 다닥다닥 붙어있고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인 것 같고요. 또 동시에 포식자들이 항상 새끼와 알을 노리고 있습니다. 도둑갈매기가 남극의 맹금류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마치 매나 독수리가 사냥하듯이 휙 날라와서 그걸 낚아채가죠.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어느샌가 나타납니다. 알을 막 이렇게 먹기도 하고. 보통 둥지에는 암컷과 수컷 중 하나만 남고 교대로 바다에 나가 먹이 사냥을 한다고 하는데요. 혼자서 알과 새끼를 지켜야 할 때 오랜 시간 잠이 든다면 위험에 처하기 더 쉽잖아요. 그러니 아주 짧게 자는 방식으로 수면을 보충하는 것이라는 게 연구진들의 설명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좌뇌랑 우뇌의 신호인데요. 좌뇌가 잘 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고요. 우뇌가 잘 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눈이 떴을 때, 감았을 때 그거를 면적으로도 같이 표시를 했고요. 근긴장도를 측정한 게 EMG라고 하는 신호, 지금 네 번째 줄에 있는 건데 이것들을 살펴보면 좌뇌가 우뇌가 같이 잘 때도 있지만 따로 잘 때도 있고요. 오른쪽 눈을 감으면 좌뇌를 잡니다. 그리고 왼쪽 눈을 감으면 우뇌가 자고요. 가끔 이게 동시에 할 때는 눈을 동시에 감고 그런 형태의 방구 수면을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하고 방어를 하려면 늘 각성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한쪽 눈은 또 뜰 수 있잖아요. 근데 궁금한 건 이렇게 자면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미세 수면이 별 기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면이 너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부산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동물은 미세 수면만 계속 하더라. 미세 수면이 일종의 주요 수면 형태가 되는 거죠. 미세 수면을 함에도 불구하고 새끼들을 잘 키우고 번식에 잘 성공하는 걸로 봐서는 미세 수면 자체가 뭔가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인간이 잠잘 때처럼 뭔가 뇌를 회복시키고 하는. 또 사람은 깊은 잠을 말하는 서파 수면에 접어드는 데까지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턱근 펭귄은 몇 초면 도달한다는 게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해요. 4초씩 자는 조각잠들이 깊은 잠이었다는 거죠. 웃긴 거는 이 4초씩 잠을 잤는데 하루 통틀어서 봤더니 11시간을 넘게 자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세신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연구를 했던 건 2019년, 2020년도였는데 그 이후에 한 1, 2년 정도는 꼬박 신호 분석하는 데만 썼고요. 그 이후엔 이것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데이터를 정리해야 될지 보는데도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연구의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남극에 갔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펭귄들만 계속 지켜봤는데 얘네들이 잠을 길게 안 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안쓰럽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저걸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018년 방문한 학교에서 갈라파고스 섬에 사는 구남조의 비행 중 수면에 대해 연구한 팀이 새의 수면 로거를 부착해 연구를 진행한 것을 보고 실마리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가서 얘기를 했죠. 이거 펭귄한테도 하고 싶다. 그분의 도움으로 프랑스 연구자인 폴 앙투안 리보렐이라는 사람하고 공동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펭귄에게 꼭 맞는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1, 2년이 걸렸고 남극에 갔을 때도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처음에 될까 말까 반신반의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신호가 너무 잘 들어온 거예요. 같이 갔던 프랑스 연구자랑 이건 우리가 잠을 포기하자. 우리가 잠을 자지 않아야지 펭귄의 잠을 연구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0마리 이상을 목표로 해서 했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 한 20마리 정도를 연구를 했고요. 그러한 샘플 사이즈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연구 결과를 얻었을 때도 통계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구 논문은 미세 수면만으로 잠을 자는 동물에 대한 첫 보고였고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리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펭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알려져서 그런지 궁금증도 더해가고 있어요. 살짝 공격적인 편이라는 턱근 펭귄. 잠을 잘 못 자서 예민해진 건 아닌가요? 글쎄요. 얘네들은 잠을 길게 자진 못하지만 그래도 깊게는 자는 것 같고 얘네들이 보통 사납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간이 다가갔을 때 인간을 막 쪼으려는 듯한 행동을 했을 때 사납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펭귄이 워낙 알과 새끼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펭귄들이 사는 이 남극 대륙은 지난 수천 년, 수천만 년 동안 인간이 거의 다가가지 않던 공간이었거든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서 막 사진 찍으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면 싫은 게 당연하겠죠. 꾸벅꾸벅 졸다 보면 토큰 펭귄들의 고개가 성하질 않을 것 같은데요. 안 괜찮아요. 뒤로 막 넘어가기도 하고요. 보통 그게 램슬립에 빠졌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펭귄도 그런 램슬립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럴 때는 가끔 진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막 뒤로 고개가 넘어가는 걸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연구에서 다룬 번식기 말고 비번식기에도 토큰 펭귄은 쪽잠만 자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딱 번식기에만 이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비번식기에도 과연 그렇게 하는지 그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터큰 펭귄한테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봤더니 번식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물에서만 생활을 하더라고요. 대략 한 6,000km 정도 계속 헤엄을 치고 다시 이듬해 남극의 번식기가 되면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비번식기에도 깊은 잠은 자기 어려울 것 같아요. 궁금한 점들이 조금은 해소되셨나요? 마지막으로 토큰 펭귄 수면의 비밀을 밝혀낸 소감도 여쭤봤는데요. 펭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펭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또 느꼈어요. 우리는 아주 간단한 것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 둘 중에 누가 암컷이고 누가 수컷인지도 겉으로는 거의 구분이 안 되고 펭귄이 어떻게 해서 200m 이상의 깊은 잠수를 하는 동안 압력을 견뎌내는지 등등 그래서 뭔가 제가 알아냈을 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좀 뿌듯함이 있었고요. 펭귄은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펭귄이 직접 보면 진짜 더 귀엽더라고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사람들이 귀엽다고 하는 동물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실루엣이 통통하고 뒤뚱뒤뚱 걷고 하면은 귀엽잖아요. 아이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닐까. 얘 카피바라야.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아, 엄마, 전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다고요. 무덤덤해 보이는 표정에 복슬복슬한 털, 등에 새 같아도 그저 평온한 이 동물.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뉴트리아 아니고요. 바로 카피바라입니다. 가수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했을 만큼 인기 스타인데요. 귀엽게 생겼는데 몸 길이 1m에 몸무게가 60kg이나 돼서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설치류 중에 제일 크대요. 게다가 놀라운 친화력으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같은 카피바라끼리 등에 올라타 이동하는 건 물론 무려 악어를 타고 숲과 강을 누비는 짤이 인터넷에 돌아다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주로 남아메리카에서 풀을 먹고 살아서 먹이사슬 최하위나 다름없고요. 악어도 천적에 포함된다는데 이거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박사님? 이제 카이만 같은 경우에 가장 대형 인종들이 한 450kg까지 가거든요. 근데 카피바라가 보통 암컷 같은 경우에 80에서 90kg까지 가요. 그럼 카이만의 입장에서도 결코 작은 사냥감이 아니에요. 카피바라랑 악어가 친구가 된 건 아니고요. 영상이 진짜라면 악어가 배불러서 적극적으로 사냥하지 않았을 때 우연히 찍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단 카피바라 자체가 어린 개체예요. 이 어린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있죠. 하나는 무모함과 하나는 잘 알지 못함이죠.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피바라랑 사이 좋아 보이는 게 악어뿐만은 아니잖아요. 새들부터 원숭이, 고양이, 거북이에 심지어 사람까지. 카피바라는 어쩌다 이렇게 친화력 갑이 된 걸까요? 아마존이나 또는 판다나리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동물상의 밀도가 매우 높아요. 이런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카피바라라고 하는 동물이 포식동물이 아니니까 카피바라 입장에서 이런 동물들이 자신을 특별히 귀찮게 하지 않으니 이런 동물들은 카피바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새들은 카피바라 털에 있는 벌레나 죽은 각질을 먹으려고 위에 올라타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카피바라라고 하는 동물이 초원지대에서는 가장 키가 큰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카피바라의 몸 위로 올라가는 것이 주변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수생 거북들의 입장에서는 카피바라가 좋아서라기보다 쉴 수 있는 곳이죠. 그냥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쵸, 바위죠. 아니, 카피바라랑 친한 줄 알았는데 카피바라를 이용하는 건가요? 그쵸, 자연계에 친하다라는 개념은 없죠. 그럼 인간이 만들어낸 일종의 허상인 거죠. 카피바라와 동물들이 친하다기보단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니 대면대면하거나 공생관계라는 겁니다. 카피바라 같은 초식동물은 에너지를 아껴야 해 주위에 천적이 없다면 굳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요. 육지에서 천적이 나타나면 발에 물갈퀴가 있어서 이렇게 재빨리 물로 도망친다고 하고요. 위협을 안 느끼면 가만히 있는 거라고 해요. 원래는 겁 많은 성격이라 야생에서 사람을 만나면 피하기도 한대요.
우리가 보통 쥐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피바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쥐가 되게 웃기게 생겼네? 근데 표정도 되게 뚱하고 재밌어. 모든 다른 동물들 또는 자기들끼리도 매우 친화적인 것 같고 큰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것 같고 젊은 층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팍팍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대비되는 모습에서 좀 더 이상향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천적을 피하기 위해 10마리에서 최대 100마리까지 함께 모여 살고 이동할 때 가끔 새끼가 어미 등에 타고 있기도 하다 보니 카피바라가 친화력 좋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고 해요. 이 친구 너무 귀여워서 집에서 키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가요. 암컷은 60에서 8, 90까지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키 180에 80kg이거든요. 저만한 동물을 집안에서 기르는데 그 동물은 기본적으로 물에서 생활해야 돼요.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속털이 없어 겨울에는 추위를 많이 타고 물속에 배설할 가능성도 커서 개인이 기르기에는 무리입니다. 학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귀엽지만 우리 영상에서만 보는 걸로 하자고요. 핵인싸로 소문났지만 의외로 겁도 많고 급할 때는 재빠르게 움직이기도 한다는 카피바라. 여행 갔다가 길에서 만나더라도 조심히 지켜보기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혹시 또 궁금한 동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조그만 강아지부터 카피바라, 비둘기, 갈매기, 거기에 어린아이 어른할 것 없이 부리를 들이밀고요. 심지어 기린한테까지 입을 쩍 벌리는 이 동물. 부리부리한 눈에 부리 밑에 커다란 주머니가 특징인 펠리컨입니다. 캐릭터는 이렇게 귀여운데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커서 깜짝 놀란다는데요. 펠리컨에는 이렇게 8종이나 있는데 가장 큰 종은 몸길이 약 1.8m에 무게도 13kg까지 나가서 날 수 있는 새들 중에서 엄청 무거운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커다란 덩치 때문인가? 자기보다 크든 작든 입부터 벌리고 보는 대담함 때문에 최근에는 일단 시도해본다는 의미의 펠리칸적 사고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무리하게 먹다가 주머니 찢어지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크랩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펠리컨이 정말로 먹으려고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펠리컨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주로 먹는데요. 물과 물고기를 부리 안에 함께 담은 다음에 부리 사이로 물은 좀 빼내고 물고기를 꿀꺽 삼킨다고 합니다. 보통 한 번에 물고기를 400에서 600g 정도 먹고요. 펠리컨 위에 담을 수 있는 양의 무려 3배 정도가 이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물고기 말고 다른 동물을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일단은 주식은 물고기고 물고기 구하기가 힘들면 다른 먹이들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이는 대로 다 먹는 습성은 가지고 있지 않고 펠리칸들이 어떤 특정 동물에다 대고 이제 부리를 벌리고 있을 때 그것이 먹이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 펠리컨이 기회주의적 포식자라고도 하고 유명 펠리컨이 이것저것 다 찍먹해보는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그럼 이 행동들은 뭘까요? 영상에 나온 개체가 인위적인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된 개체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과 함께 생활했다고 하면 주거 행동이나 친밀 행동이나 아니면 방어 행동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동물원이나 부둣가 근처에서는 사람들이 먹이를 자주 주기 때문에 먹이가 먹고 싶을 때 구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큰 동물에게 부리를 벌리는 건 방어하거나 소통하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작은 동물들에게 하는 건 정말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저런 행동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펠리칸 100마리 중에 몇 프로나 저런 행동을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야생조류로서.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행동에 가깝고 펠리컨들은 그런 행동을 거의 하지 않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의문점. 이 주머니 얇아 보이는데 살아있는 것들을 먹다가 찢어지지는 않을까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작은 상처의 경우 금방 회복되기도 하지만 입에 넣은 먹이가 빠져나갈 정도로 큰 구멍이 생기면 굶어 죽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야생동물 보호단체가 가끔 이런 펠리컨을 발견해 보호한다고 합니다. 또 펠리컨이 이렇게 부리를 벌리며 뼈 같은 부위를 내놓는 거 무슨 행동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품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하품을 한다고 보고 부리를 크게 벌릴 때 목 부위에 후두부가 개방이 되거든요. 구강하고 식도 사이 그 부분이 뼈가 튀어나오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후두부를 개방했을 때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구강 자정 기능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자고요.
8종의 펠리컨 중 몇몇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보호받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문원에 종종 등장하고 가끔 가다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지만 실제로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만약 해외에서 보게 된다고 해도 다가가거나 먹이를 주는 건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서로 놀랄 수도 있고 사람이 주는 먹이 때문에 펠리컨의 사냥 능력이 퇴화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동물원이나 해안가 주변에 보면 펠리컨이 먹지 말아야 되는 먹이로서 살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야생동물과 사람 간에는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고 펠리컨의 주 먹이가 되지 않는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궁금한 동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뀨 뀨 오동통한 몸을 감싼 새하얀 털, 단추처럼 콕콕 박힌 두 눈, 인형 같은 외모로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새에 뽑힌 이 아이, 이름은 흰머리 오목눈이입니다. 몸 길이 약 13cm에 몸무게는 빼기게 고작 8g 정도. 작은 체구에 정말 귀여움을 꽉꽉 채웠는데요. 앙증맞은 몸집답게 단풍나무 수액, 작은 곤충 같은 것들을 먹고요. 이끼, 깃털, 거미줄, 다른 동물의 털로 자신만의 아늑한 둥지를 만들어 생활합니다. 추운 산지에서 주로 서식해 한국에서는 꽤나 희귀하게 발견되는 겨울철 새죠. 일본에서는 거의 홋카이도 지역에 살고 있어 지역 마스코트인데다 눈의 요정이라는 꼭 어울리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작고 포슬한 눈송이처럼 생겨선 겨울철 나뭇가지 위에 살포시 앉은 모양새가 너무 뽀짝하죠? 아마 인터넷상에서 유행했던 각종 뱁새짤로도 익숙할 텐데요. 포식자 뱁새부터 굉장히 화가 난 뱁새가 적을 무섭게 위협하고 있다. 이 몸 등장! 전깃줄 타는 힙한 뱁새. 이제 알아채신 건가요? 최종 흑막 뱁새까지. 그런데요, 흰머리 오목눈이를 인기 스타로 만들어준 이 짤들에 사실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다는데요. 바로 단어 뱁새. 이게 원래 흰머리 오목눈이의 명칭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뱁새를 검색하면 이렇게 흰머리 오목눈이들이 한가득 등장하는데 정말 얘가 뱁새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이 중 원조 뱁새는 누구인 걸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흰머리 오목눈이의 인기 때문에 별명을 뺏긴 새가 있습니다. 바로 붉은머리 오목눈이라는 새인데요. 사실 뱁새라는 공식 이름은 없습니다. 예전부터 붉은머리 오목눈이를 친숙하게 부르는 이름이지요.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사실 다른 종류의 새입니다. 흰머리 오목눈이를 뱁새라고 부르면 붉은머리 오목눈이가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흰머리 오목눈이는 정말 귀여움의 끝판왕이다. 이 사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흰머리 오목눈이는 유라시아 전역에 서식하는 오목눈이의 수많은 아종 중 하나로 제주 오목눈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오목눈이과고요. 뱁새의 붉은머리 오목눈이는 이름에만 오목눈이가 들어갔지 다른 분류과에 속해 있는 건데요. 황새를 따라하려다 다리가 찢어진 뱁새도 뻐꾸기의 알을 대신 키운다는 뱁새도 모두 이 붉은머리 오목눈이를 지칭하는 이야기죠. 또 흰머리 오목눈이는 국내에 드물게 찾아오지만 뱁새는 참새만큼이나 쉽게 볼 수 있는 텃새에 속하거든요. 결국 생김새만 비슷할 뿐 분류나 서식학령 등 엄연히 다른 종입니다. 이렇게나 닮았는데 신기하죠? 그나저나 뱁새 이 친구 흰머리 오목눈이 못지않게 귀엽게 생겼는데 자네 스타해볼 생각 없나? 흰머리 오목눈이는 꼬리 깃털도 독특한데요. 다른 오목눈이들보다 길이가 더 길고 반달 모양이거든요. 이는 서식 환경에 맞춰 눈 덮인 가지 위에 균형감 있게 앉아있거나 추운 산악지대에서 찬바람을 가르며 보다 날렵하게 비행하거나 몸에 꼬리를 밀착시켜 체온을 유지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옹기종기 꼭 붙어있기도 한데요. 이것은 가족 중심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로 옹기를 나누는 사랑스러운 한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랑 크기가 비슷한 다른 작은 새들과도 친근하게 어울리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죠. 이렇듯 손뭉치 같은 외모부터 애정 가득 성격까지 본투비 러블리였던 흰머리 오목눈이. 사실 멸종위기 관심필요 등급에 지정될 정도로 그 개체수가 매우 적은 편이라는데요. 혹시라도 나뭇가지에 앉아 고개를 갸웃대는 흰머리 오목눈이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멀리서 조심스레 귀여워해줘야겠죠? 작고 소중해. 내가 알던 뱁새가 뱁새가 아니었다니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요. 따라해보세요. 흰머리 오목눈이. 흰색 뱁새. 자, 그래도 이제 뱁새라는 이름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자고요. 흰머리 오목눈이처럼 TMI가 궁금한 인기 동물 또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크랩이 알아보겠습니다.